바숑의 세상 답사기. 네, 꼬마 빌딩의 창시자 예, 임덕훈 대표님께서 바숑의 세상 답사기 2부 시작해 주셨습니다. 꼬마 빌딩에 대한 정의하고 그동안 트렌드라든지 사례하고 또 리모델링을 통한 또 꼬마 빌딩 업그레이드 방법 말씀해 주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하라 이게 아니라 리스크들을 다 짚어주세요.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경험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워낙 또 오랫동안 해오시다 보니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파트도 무조건 다 오르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꼬마 빌딩도 무조건 이게 빌딩류가 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금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이제 그 꼬마 빌딩 때문에 이게 만약에 주거면은 내가 살고 있는 주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중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런 디테일한 팁들 같은 경우는 네, 요 책입니다. 바로 네 꼬마 빌딩주의 재테크 습관 제가 링크도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굉장히 그 좋아요. 제가 이제 임동훈 대표님 책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책만 읽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 거의 뭐. 네. 네. 왜냐면 이전에 나왔던 책 중에서 핵심들은 다 갖고 오셨고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전 책들도 너무 좋았지만 이 책은 거의 엑기스네 보니까 예,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또 신축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 연예인들도 이게 좀 아예 다 부시고 좀 예쁜 건물로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신축을 해버리는 그렇죠. 경우도 많고 네네. 이제 저거 요즘에 좀 저도 몇 번 강의를 들어봤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옛날 건물이라서 제대로 찾아먹지 못해가지고 용적률을 더 올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층을 더 올리거나 네네. 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아무튼 신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꼬마 빌딩 신축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네. 그 신축은 뭐 제가 책에도 네. 썼습니다마는 이제 그 꼬마 빌딩 재테크 네. 뭐 굳이 꼬마 빌딩이 아니고 이제 그 빌딩 재테크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네. 재테크에서 이제 가장 말하자면 이제 그 투자를 보면 이제 일반 투자, 그냥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사는 게 이제 일반 투자죠. 일반 투자고 이거는 이제 제값을 주고 사는 투자고 그 다음에 이제 금매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매가 있죠. 그 법인 소유 네. 건물인데 이제 급격히 사업이 악화돼서 이제 헐값으로 뭐 던지는 그런 물건이거나 넘어가기 직전에 이런 건 나오는 그렇죠. 공정금매죠. 네. 그런 거거나 아니면 뭐 해외로 급히 뭐 이민을 가거나 뭐 그런 그 뭐 이사 수요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거 없어서 뭐 대폭 그 저렴하게 저가로 파는 그런 금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 네. 조금 더 그 수익이 더 낮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축이 네. 말하자면 그 재테크 효과가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신축 재테크입니다. 신축이 제일 큽니까?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신축은 리스크가 가장 또 크죠. 이게 또 수익이 높은 만큼 리스크. 예.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네요. 네, 야.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축은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리모델링은 뭐 기초 체력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 40년 된 것을 조금 안팎으로 보강을 해서 또 다른 한 3, 40년을 더 가자 하는 부분이고 네. 그런데 이제 신축은 그냥 싹 허물고 네. 내가 꿈꿔왔던 말하자면 이제 그 상상 속으로 그리던 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것이 신축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도가 가장 높지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신축이 가장 재테크 효과가 높다고 그래서 아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나 잡아서 허물고 지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너무 떠버린 상권, 그 토지 가격이 네. 그 지역에서 그 가격으로는 이제 그 신축을 했을 때 그 임대료가 임대료를 그 대입을 했을 때 도저히 그 수지가 안 맞아.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억 주고 사서 10억을 투자해서 30억짜리 인풋 토탈이 30억인데 네. 임대료를 채웠더니 25억밖에 안 돼. 또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땅 모양에 따라서 땅 모양. 야. 땅 모양에 따라서 네. 또 아니 위치도 좋고 네. 뭐 사거리 코너 자리고 뭐 유동인구도 많고 다 좋아 보여.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신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 단계가 이제 가설계라는 게 있어요. 가설계.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임의로 한번 이 건물 땅 위에 건물을 지으면 뭐 지상으로 몇 층에 연면적으로 몇 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지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따져보면 주어진 용적률을 제대로 찾아먹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턱없이 찾아먹지 못해서 괜히 그거 신축해봐야 손해인 경우 아니, 그런 것도 많이 신축했는데 있습니다. 손해인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예. 네. 그래서 그냥 이거 너무너무 좋아. 뭐 앞에 그 이면 지역이지만 네. 도로가 한 8m 폭, 뭐 그냥 그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고도 그쵸. 사이드로 뭐 가로 주차장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건물 지으면 나를 찾아오는 그 손님들이 그냥 그냥 그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쵸. 너무 좋아. 그런데 이제 옆에 또 그 골목길도 껴 있고 뒤에도 또 길도 껴 있고 그래가지고 접근성도 너무 좋아.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가격도 되게 뭐 4천만 원인데 이 3,500에 나왔어. 와 이거 대박.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그 계약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설계 떠보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뒤에서 또 하나하나 뭐 얘기를 하겠지만 신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땅은 그 뭐 서울 시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 번지 수가 있으면 그 번지가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인지 3종 일반 주거 지역인지 준주거인지 각 용도 구역으로 이제 그 땅의 그 종자가 그쵸. 결정이 돼 있잖아요. 예.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렇죠. 종류가 다 정해져 있죠. 그럼 이제 그 용적률 뭐 이 땅에 뭐 4층 정도 지을 수 있는 땅, 뭐 5층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땅, 뭐 한 10층 정도 할 수 있는 땅. 그 땅이 이제 족보처럼 다 그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4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가설계 떠봤더니 뭐 3층밖에 못 지어. 근데 3층도 올라가다가 이제 그 뭐 일조권 때문에 또 꺾여져 가지고 절반밖에 못 지어.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이종주고 200%인데 뭐 130%밖에 구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네.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필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가 폭이 3m가 안 되면 그 도로에 내가 3m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내 땅에서 일정 부분을 또 도로로 내줘야 되는 조금 전문 용어로 이제 도로 제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지금 땅은 내 건데 일종의 기부 채납 같은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 사용하는 권리를 도로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2층짜리 건물이야. 내 등기인데 그냥 쓰게 해야 되는 거 남들한테. 그렇죠. 이제 40평짜리야. 40평짜리인데 여기 이제 도로가 앞에는 전면은 뭐 3m든 8m든 있어. 그러면 이제 좋아요. 근데 옆에 그 리어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 한 2m 폭 정도. 그래? 그러면 이왕이면 도로가 하나가 접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접해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2m 폭이 접해 있으면 내가 여기다 신축을 하게 되면 이 2m짜리 도로를 3m로 만들어 주는 전제로 내가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땅에서 1m를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예를 들어 10m다. 그럼 1m 곱하기 10m면 10제곱미터니까 3.3평을 내 땅에서 도로로 내주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용적률을 계산을 엄청 합니다. 손해인데 그럼. 엄청 손해죠. 그럼 이게 아예 그냥 조금 틈이 없고 딱 붙어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붙여서 건축해도 돼요? 그거 괜찮죠. 그건 되는데 오히려 야. 그렇죠. 되게 아니 뭐 도로에 하나 접한 게 아니라 두 개 접하면 더 좋고 세 개 접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들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3m 이상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는 오히려 내 땅에서 3m짜리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부 체납하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꼬마 빌딩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지식이죠. 뭐 그러면 이 가설계라고 하는 것들을 계약하기 전에 해야겠네요. 그렇죠. 전에 해야죠. 반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일단 신축이 가능한 부지에서 이제 내가 용적률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 그렇죠.
유지할 수 있어도 나쁘지 않은 거고,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예, 마이너스 감안하고도 수익이 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야 된다고 하면은. 네. 네. 그러면 일단 비용이 좀 궁금한데 아까 네.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60에서 80평 정도 든다고 했고 네.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한 40평 전후라고 했는데 네. 40평 주고 그 부지를 샀어요 아까. 네. 그럼 아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전후가 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신축하게 예. 되면 한 어느 정도 들까요? 40평이 이제 이종 주거로 그 건물을 지상으로 지금 200%를 다 지으면 이제 80평입니다. 80평이죠. 그렇죠. 80평인데 예. 이제 사실 뭐 80평까지 다 지을 수는 없고 그 일조권 감안하고 그쵸, 그러면 그쵸. 한 70평 정도 그 정도 나온다고 보고 네. 그러면은 이제 평당 최소 600만 원은 잡아야 됩니다. 네네. 76, 42, 네. 4억 2천이고 연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연면적이죠. 연면적으로. 연면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뭐 설계비, 그 감리비 뭐 등등 하면은 어쨌든 한 5억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저 그 건물도 헐어야 되니까. 예, 한 철거비 1.6배 있고. 정도, 7배 정도 나오네요. 네. 그래서 5억 정도. 그러면 일단은 원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리모델링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월세를 둔다 해도 조금 더 비싸게 받고. 그렇죠. 그러겠네요.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신축 재테크는 리모델링 재테크에서 따져봐야 될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네. 가설계를 포함해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진짜 그 옥석 가리기를 정말 세심하게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아파트도 뭐 새로 이사 가게 되면 뭐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하잖아요. 공사도 그렇죠. 하고 그러는데 신축은 말 그대로 진짜 이건 공사잖아요. 그렇죠. 건축이어서 예.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누구를 컨택해서 가설계를 두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분야가 다르요. 설계하시는 데가 따로 있고 공사가 따로 있을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축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임동건 씨한테 들어봤더니 꼬마 빌딩 재테크 중에서 최상위급 그 재테크 효과는 신축에서 얻는다. 그렇죠.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나도 좀 해보자. 네. 그냥 무턱대고 덤벼들면 안 되고 기본적인 이제 이론 공부를 먼저 해야죠. 이론 공부를. 네, 이론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떤 그 신축에 뭐 말하자면 단계가 뭐 A부터 Z까지 있다 그러면 그 단계 그다음에 그 단계별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전문가의 그 조력을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여기서는 이제 용기도 물론 이제 그 재테크를 할 때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신축은 이론적인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용기를 내야지 무작정 뛰어들면 아주 골치 아픈데 이 신축 재테크에서 가장 큰 부분은 그 민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공사의 공사비 추가 요구. 그러니까 요 부분이 맞죠.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문제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이제 제 그 보험 설계해 주셨던 이제 그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삼성동에 정말 낡은 단주택 1층짜리를 굉장히 오래전에 사셨어요. 90년대. 근데 그냥 갖고 계셨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그걸 이제 신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은 2개를 지을 수 있더라고요. 동을 한 세밖에 없는데. 근데 이 형이 진짜 한 3개월 만에 흰머리가 하얘져서 온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럼 왜 그래요 했더니 준공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시공사가 돈 더 달라고 끝나는 그런 사실 그렇죠.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신축해서 월세도 받고 뭐 유지에 이제 뭐 한번 건물주도 되는 것들이고 부러워했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 겁이 당 나는 거예요. 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런 건? 맞습니다. 이제 일단 그 신축에서 가장 큰 리스크 그 신축하면 뭐 10년 늙는다 이런 얘기가 세간에 많이 진짜 세해져서 오셨어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첫째는 민원이고 둘째는 시공사와의 그 문제인데 첫째 이제 민원 얘기부터 먼저 좀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건물 골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물 안팎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열 보강을 하고 구조 보강을 한다든가 그러고 그 내력벽이 아닌 것은 터서 새로 이제 레이아웃을 하고
이제 그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상하수관 교체하고 뭐 네. 전기선 교체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접한 주민들이 그냥 참을만 해. 그렇죠. 그 뭐 정도는. 이렇게 네. 선물 세트 갖다 주고 네. 뭐 식용유 갖다 드리고 이렇게 좀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예. 뚝딱거리고 그렇게 해도 예. 뭐 이렇게 뭐 지축이 흔들려서 예. 뭐 야 이거 뭐 내 건물 금가 뭐 무너져 이런 건 아니잖아. 예, 그냥 시끄러울 뿐이지 그냥.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신축은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되니까 네. 헐면 그 나름대로 포크레인으로 하고 뭐 또 뭐 먼지 분진 그다음에 이제 그 진동이 생기니까 예,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집은 살짝 기우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살짝 불안감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벽이 예. 쿵 넘어지면 예. 그게 이제 예. 옆에 내 집도 뭐 40년 됐는데 이게 실제로 금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주변 그 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그 재산적인 그 해도 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작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땅을 파야 돼. 그 지하실을 두지 않더라도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토파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 사건도 떠오르고 뭐 장관 이게 붕괴 사고가 막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바로 주변 인근에 있는 분들 엄청나게 이제 그 민원 많이 놓고 그 스트레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했어. 그다음에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층씩 이제 레미콘 차가 와서 막 하루 종일 이제 네. 뭐 레미콘 쏟아 붓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 쏟아 붓죠. 네, 그럼 그 주변에 교통 통제를 다 해야 돼. 아니 내 집 앞에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네. 그날은 뭐 그러면 또 뭐 그분들한테 사전에 조금 이게 물론 양해도 양해지만 일정 부분 금전적인 뭐 인근 그 주차장비 정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계속 욕을 먹는 거지. 네, 욕 먹으면서 계속 해주고. 그거 사실 굉장히 예. 폐를 끼치는 거니까. 예. 근데 그런 일을 한 6, 7개월을 하면서 그 민원으로 시달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민원인들은 이제 소음 측정기 갖고 와서 소음기 뭐 70데시벨 넘으면 그거를 이제 체증해서 뭐 분쟁위원회에다가 제소도 하고 뭐 야 당신들 이렇게 나 소음 때문에 나 병 났으니까 얼마 물어내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로 그 시달리는 게 건축주는 매일이니까 이게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굉장히 좀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그다음에 이제 막상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 이제 시공사가 사전에 이제 계약한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금액에서 잘 올려. 네. 근데 그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문 위치를 이렇게 이제 옮겨야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거실인데 창문이 너무 작아. 네. 그럼 창문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냥 사전에 그 건축 허가 받을 때 도면 보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거푸집을 떼어냈더니 창문 위치도 안 맞고 뭐 그래 그러면 키웁시다.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막 키워.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건당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이제 추가 공사비가 네.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그 일반 건축주들이 이 설계 도면을 보고 다 알지 못하잖아요. 모르죠. 다 전혀 모르죠. 네. 예. 그럼 뭐 단열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방수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해 있는지 이게 모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요거를 좀 이용하는 이제 그 건설사들이 좀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건축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건축주하고 이제 평생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뭐 언제 또 만나겠어. 소위 말해서 호구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약 단계에서는 저렴한 듯하게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땅 파고 시작하면은 이제 코에 딱 끼는 거야. 이제 네, 그래서 끌고 가면은 거의 끌려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천씩 올라가면 그걸 안 주면 바로 공사가 이제 수습됩니다. 그렇죠. 수습되면 이제 애가 타는 건 나지. 그러면 이제 뭐 씩씩거리고 따지고 뭐 하면 그냥 뭐 상대도 안 해주고 전화도 안 받고 그 돈을 주겠다고 하면 그때 이제 전화 받고 이래. 그러니까 이걸 한두 번 하다가 이제 그 신랑이 하고 분을 삭히고 뭐 다른 그 시공사 찾아보고 아는 사람들한테 자문 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시기 시작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잔금 단계에서 그 준공을 해야 그 다음부터 저 건물 등기를 하고 임대를 채워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걸 안 해주니까 그때 이제 돈을 이제 선급을 요구하는 거지.
뭐 미리 거의 다 달라 이거지. 그러면 아니 다 주면 하자가 있으면 그걸 또 그때는 뭐 하자 보완해달라 그러면 그 대충 성의 없이 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총 신축 비용의 뭐 한 20% 정도는 잔금으로 보통 남겨두고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준공이 난 후에 나머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수리 모든 게 하자 보수가 끝난 다음에 잔금을 건네줘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니 뭐 거의 그 잔금을 최대한 땡겨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시공사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끝나고 나서 난 몰라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난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니 줘버리면은 이제 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실랑이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에서 왕왕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를 어떻게 잘 만나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일반 입장에서 어떻게 잘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제 잘 아는 시공사가 있어. 마침 예. 그러면 조금 네. 많이 그 위안이 되고 아니면 이제 잘 아는 건축사가 있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 소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 네. 그럼 조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소개해서 받으면 조금 나아. 전혀 초면인 경우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맥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는 경우 그러면 그런 경우가 조금 덜하기도 한데. 네. 어떤 경우에는 또 돈 앞에서는 사람이 또 이렇게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소개를 받았는데도 또 이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좀 운도 굉장히 좀 좋아야 돼. 운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야 됩니다. 시공사와의 그 운, 궁합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우에 따른 뭐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용역 계약을 해서 이제 보조를 받으면서 한다든가. 네. 아웃소싱을 해줘서 이런 컨설팅 회사에다가 맡겨서 그냥 그 민원 문제나 시공사 문제까지 다 거의 커버를 하는 거. 이게 또 맞기도 하겠네요. 마음 편하려면. 좀 그렇죠. 경험치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변에서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몇 달 만에 허여지고 막 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실제로 추가 비용 알아봤더니 그 아웃소싱 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으면서 내가 막 늙고 있어.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보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가 속 편하게 좀 가면서 쉽게 가자 하면 이제 아웃소싱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네. 아니 저도 그냥 그래서 이게 최근에 강의 사이트를 이제 개발하는데 그것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IT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용이 얼마큼 들고 그 위에 또 AS 받아도 되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어갖고 그냥 저도 그냥 아웃소싱을 줘갖고 그것들을 개발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 일반인 용어로 설명을 해주면은 그분이 그 용어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 마음이 훨씬 편해. 네, 맞아요. 네. 첫 경험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력 받는 게. 뭐 대행 수준으로 받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사례가 나네요. 아무튼 신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을 받아서 조금 사전에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 공부를 필요하겠네요. 이런 것들로 공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뭘 해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된 상태에서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입주도 상권도 그렇고 이게 이걸로 개발이 되는지 전용이 또 되는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생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